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그 부동산 오파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협상은 어려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사례입니다만 한 100만 불, 실제로 한 120만 불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한 15,000불 정도 차이로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100만 불짜리 집에서 만 달러 차이로 무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1%거든요. 집값에. 1% 때문에 딜이 안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성 플러스 감정의 어떤 전쟁터죠. 전쟁터. 서로 이제 어떤 사실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전쟁터인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성의 동물인지 감정의 동물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 느낌에는 좀 감정의 동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다혈질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한 80%는 오히려 감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이 많은 풍부한 그러한 리얼터가 필요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리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드시 이제 딜을 할 때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리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실패하는 3대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감정 개입으로 인해서 판단력 저하. 그러니까 감정 개입이라는 부분이랑 이제 자존심 싸움이라는 부분이 조금 뒤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먼저 이제 감정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셀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많은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 많이 생기는 어떤 그 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버 이제 그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조금만 뭐 지적을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입하실 수가 있죠. 또 바이어 입장에서도 자기 어떤 드림홈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나 이 집을 꼭 사고 싶다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 폴인 러브 하는 순간에 이제 판단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이제 아니 왜 나보고만 양보하라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또는 상대방의 진정성이 잘 안 느껴졌을 때, 이것은 뭐 도둑놈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느낌을 받을 경우에 감정이 딱 개입이 되면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 협상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디테일에 대한 무시 또는 집착으로 인한 신뢰의 붕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크게 가격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부러지고 큰 조건들이 다 맞았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거나 어떤 디테일에서의 어떤 교착 상태가 되면서 이제 딜 전체에 이제가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펫이 있는 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테넌트가 살았다가 나갔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그 무브 인스펙션도 하면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다 클리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카펫에 있는 콘도 같은 거는 이제 쓸 때 뭐 프로페셔널 뭐 카펫 클리닝, 샴푸 클리닝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다드로 넣었는데 셀러가 이제 우리 집은 이미 청소하다 끝났다.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클리너를 고용을 해서 다 청소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바이어 입장에서 난 잘 모르겠다. 또 아직 좀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한 번 더 청소를 해달라. 또 프로페셔널 클리닝을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하면서 이제 또 감정이 인벌브가 돼서 이제 전체 딜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방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바이어나 셀러나 할 거 없이 각각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얘기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또 협상이 실패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냉정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오파 협상의 핵심 원칙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협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어떤 그 의미는 밑에다 적어 놨는데, 타결 의사를 가진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기본 가장 큰 원칙을 그냥 간단하게 give and tak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ive and give도 아니고요, take and take도 아니고 반드시 give and take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호 양보의 예술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교감, 영어로 이제 레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없으면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셀러를 바이어는 좋아하고, 바이어는 또 셀러를 좋아하고, 특히 셀러 입장에서 볼 때 나 이 바이어가 마음에 들어, 이 바이어가 이 집을 사면 안심이 되고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레포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감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쌍방 간에 상호 작은 양보를 주고받으면서 중간 지점으로 수렴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양보를 했으니 너도 진정성을 갖고 또 요만큼 양보해 다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실성을 보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조금씩 양보가 되면서 중간 지점으로 수렴되면서 레포트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거에 딜할 때는 이것이 레지네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셀러 입장에서 항상 이 바이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꾸려놓은 이 비즈니스를 망쳐먹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이렇게 그 점핑업 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호 간에 그 교감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감은 서로 간의 작은 양보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쌓여가는 거고 수렴해 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기브 앤 테이크 말씀을 드렸지만은 윈윈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100% 50대 50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65대 45가 됐든, 아니면 뭐 7대 3이 됐든, 아니면 6대 4가 됐든, 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은 뭐 10대 0, 9대 1,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일방적인 거래들은 멀티플 오파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그냥 하나의 오파를 갖고 하는 거래에서는 결국 결렬이 되죠. 그래서 윈 루즈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악마는 항상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그동안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질린 것 같아요. 정말 악마는,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명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만 불짜리 집에서 1%를 양보를 못해서 전체 딜이 깨지는 것도 허다하고요. 또 디테일의 어떤 그 작은 조건에서의 어떤 협상 난항이 전체 딜을 깨먹을 수 있는, 아까 그 카페 청소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보다 어떤 느낌이 중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그 바이어의 성향 또는 셀러의 성향, 그러니까 너무 바이어가 고압적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막 주동이 돼갖고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셀러가 너무 고지식하고 고압적이야. 이런 경우에는 참 딜이 어렵고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는 상대방 리얼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딜이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어프로치를 할 때 너무 고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협조도 안 하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벌써 굉장히 나쁜 인상을 받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얼터 선에서 일단 리젝트가 되죠. 그래서 리얼터가 자기의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할 때에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리스팅 부동산이 너무 고압적이고 굉장히 뭐 시간도 안 쓰고 뭐 이메일 같은 거에 대한 리플라이도 안 하고 고압적일 경우에는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그 리얼터가 문제가 많다. 리스판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다. 딴 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방 그 리얼터 쪽에서 이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악마는 그러니까 가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디테일 세세한 것들도 많이 숨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원칙 세 번째로는 듣기의 힘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은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라,
2배 많이 들어라 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스개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파 협상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정보를 또 발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협상을 할 때에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시고요. 항상 상대방에게 유도를 해서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고, 거기에서 어떤 상대방의 진짜 어떤 핵심 포인트, 니즈 또는 그 약한 고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듣기의 힘, 그러니까 말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라 라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핵심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상 준비와 오파 전략인데요. 항상 이제 오파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받기 전부터죠. 받기 전부터 이제 그 CMA, 그 시장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하드 네고가 되면 결국은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예 바이오 쪽에서 그런 그 시장 분석 데이터를 어태치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오파 가격은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치한 바로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틀리다, 또는 이런 자료들이 누락이 됐다, 또는 더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악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어떤 그 시장 분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컨 초이스를 반드시 준비를 하라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바이어일 경우에는 이제 쇼잉을 여러 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을 퍼스트 초이스로 두고요. 반드시 한 채를 더 선정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퍼스트 초이스, 세컨 초이스를 만들어 놓고 두 채를 가지고 그 중에 퍼스트 초이스를 먼저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잘 안 될 때는 바로 세컨 초이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차선책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셀러 입장에서의 차선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멀티플 오파를 받는 것밖에 없죠. 멀티플 오파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셀러 입장에서 이제 그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처음에 제시하는 그 이니셜 오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어가 오파를 쓸 때에는 신중하게 제시를 해라. 왜냐하면 오퍼 프라이스를 너무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너무 낮게 놓으면 그 자체로서 아니 지금 셀러를 약 올리는 거야? 셀러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셀러가 모욕당했다고 어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딜이 꼬이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그 임프레션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퍼 프라이스를 쓸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쓰고, 만약에 굉장히 낮게 프라이스 쓸 때에는 왜 내가 이 프라이스를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시장 데이터라든지 이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가격 외에 다른 어떤 그 협상 카드들도 잘 활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협상의 가장 큰 것이 가격과 잔금일 이 두 가지니까, 이 외에도 이제 디파짓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제 컨디션 조건을 어떤 걸 넣느냐 빼느냐, 조건 해제 기간을 며칠로 가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다 같이 활용을 해서 오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파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카운터 오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라. 왜냐하면 오파가 들어오자마자 뭐 10분 만에 그냥 카운터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급하구나 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급하시더라도 그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오파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멀티플 오파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셀러 입장에서 너무 얘네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파를 보낸다는 게 바이오 입장에서도 그 오파대로 그대로 억셉트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백앤포스가 있은 다음에 파이널 오파 스테이지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령 그 로어블로 들어오더라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일단은 전략적 양보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큰 것부터 양보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서서히 양보를 해 나가면서 중간 지점을 향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된다. 이것은 쌍방 노력이고,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포트를 이제 그 키우는, 그래서 이제 협상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그 가격 갭이 클 때에는 꼭 가격만 갖고 승부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외의 조건들에 대한 균형도 맞추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 가격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양보는 못하고 이만큼 고수하지만 대신에 클로징 데이에 대해서는 내가 너가 원하는 걸 맞춰줄게. 또는 조건 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내가 더 늘려줄게. 어떤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가격 갭이 클 때에는 그 외의 어떤 그 조건들을 가지고 매골 이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멀티 오퍼 상황이 왔는데요. 이 멀티 오퍼 상황이 오면 이것은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이거는 이미 어떤 그 내고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일방적으로 하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바이어 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지는 거고요. 막판 눈치 작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그 에피소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퍼가 몇 개이냐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막판 눈치 작전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달려드는 리얼터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멀티오퍼 상황이라는 게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픈하우스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뭐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그 컷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시에 컷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바이어 쪽이면 일단 멀티오퍼 상황인 것은 이제 알려주니까 셀러 쪽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오퍼를 한 2개 정도를 이미 만들어 놔요. 그래서 last minute 그러니까 7시면은 한 6시 반 정도에 한번 타진을 해서 오퍼가 몇 개 들어왔냐 정도 물어보고요. 6시 한 45분 정도에 오퍼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리스팅 부동산한테 이게 우리로서는 베스트 오퍼긴 한데 혹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우리가 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두 번째 썼던 오파를 더 비슷한 가격으로 일단 그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1차 스크리닝을 통해서 탑 3 정도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컨 라운드를 하면서 다시 또 한번 겨룰 수가 있는데 아예 오파에서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섞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경매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경매는 우리가 가격을 알고 자 100만 불이다 110만 불 쓸 사람 있냐 이게 경매지만 여기서 하는 그 멀티플 오파 시츄에이션은 원샷들이거든요. 한 번에 이제 최고가를 쓰고 가장 좋은 오파를 딱 집어넣고 그것에서 끝내버리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그 멀티 오파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으로 딱 끝내진 않고요.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마감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오퍼 마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든 있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30분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오퍼를 쓸 사람들은 다시 써라 라는 거를 이제 노티스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제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오퍼를 쓰고 마지막 눈치 작전까지 봐야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그 모기지 브로커도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가격이 2만 불, 3만 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과연 이것이 모기지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전화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기지 브로커도 이제 같이 팀 멤버로서 대기를 해놓는 굉장히 큰 어떤 눈치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오파를 쓰고 또 잔금일이나 디파짓도 뭐 이미 미리 끊어다가 그 뱅크 드라프트 카피를 오파 보낼 때 같이 쓰고 또 설령 내가 모기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멀티 프로퍼 상황의 경우에는 그 버짓이 나와 있으니까 서브젝트 파이낸스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모기지를 받는 건 내 문제인 거고 이미 사전 승인이 돼 있고 이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감정가도 충분히 그만큼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아예 이제 조건도 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또 렌트백 만약에 셀러가 집을 새로 사야 되는 거라면 뭐 몇 달 동안 이제 이 집에 렌트로 이제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이제 같이 써서 차별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러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가 왜 꼭 이 집을 사야 되는지는 레터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좀 별로 워킹을 안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바이어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서양 백인 바이어 중에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멀티오파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관리와 막혔을 때 대처법. 그래서 이제 일단 감정이 인발부가 되면은 쉬어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룰. 일단 중요한 결정은 하루 정도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영어에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sleep on it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I will sleep on it 하면 이제 내가 한번 오늘 하룻밤 정도 생각해 볼게. 그래서 결국은 24시간 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다음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맑은 머리로. 또 내가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감정이 고조될 때에는 일단은 딱 심호흡을 하시면서 10가지 세고 나서 다시 이제 답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개인을 방패막이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 셀러랑 바이어가 맞닥뜨리게 돼서 만약에 딜이 깨지면은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을 중간에 껴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버퍼를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릿지를 태우지 마라. 아무리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고 답답하더라도 완전히 난 너랑은 이제 안 해, 끝! 하고 선언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휴식과 냉각기도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플 오파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의 따님이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셨는데, 그분이 이제 테러스의 본사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버나비 윌링돈 쪽에 있는 투베드 콘도가 좋은 게 나와서 오파를 썼는데 멀티플 오파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이제 그 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격을 일단 우리가 베스트 세팅을 하되 그것만 갖고는 불안하니까 셀러한테 어떤 레터를 하나 보내자. 내가 왜 꼭 이 집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레터를 쓰자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레터를 동봉을 해서 같이 이제 보냈고, 결국 우리가 당첨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리스팅 부동산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격 면에서는 한 1000불 정도 졌대요. 원래 가격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오너가 그 당시에도 이제 백인 시니어 분들이었는데, 그 진정성 있는 레터도 보고 또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퍼스트 타임 바이어로 디파짓도 다 마련을 해서 새 출발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갸륵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격에서는 1000불 정도 우리가 낮았지만 우리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리얼터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저에 대한 칭찬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따님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워킹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진정성 보이는 어떤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요. 실패 사례, 만불로 전체적으로 이제 집 거래가 무산된 사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 데이터라든지 세컨 초이스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명확한 저지선, 우리가 밀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바텀라인이다.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무브온 한다. 다음 세컨 초이스로 간다.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협상 중에는 항상 감정 체크,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금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들으시려고 하고, 또 전략적 양보,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어떤 이런 전략적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JFK가 말했다는 협상의 지혜, 두려움으로 협상하지 말되 협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